2017년 시행되었던 5507 PSAT 상황 판단 가책형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바로 볼게요. 지문형이고요. 옳은 것을 고라갑니다. 꿀벌의 통신 방법은 갑의 관찰에 의해 밝혀졌고 이렇다고 한답니다. 꿀을 발견하면 알려주는데 그걸 춤을 통해서 꿀이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거리, 품질, 얘네들의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 비교적 정확하게. 방언, 즉 사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춤을 추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고, 유럽 꿀벌 같은 경우는 눕힌 팔자형 모양의 머저저가 춘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꿀의 방향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면 아래에서 위로 그 교차점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지금 그런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이 발견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단위 시간당 춤의 횟수로 나타내는데, 유럽 꿀벌이 15초 안에 10번 돌면 100m, 6번 500, 4번 1.5, 멀게는 11km.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도는 횟수가 적을수록 거리가 이제 많다, 길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이 눕힌 팔자 모양의 춤을 활기차게 출수록 품질이 더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2kg 딱 그게 이제 입력이 된 그 값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15 이렇게 줄였는데 변수가 생긴 거잖아. 그걸 이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1번 볼게요. 고품질의 꿀을 발견하면 다른 모양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품질이 더 좋은 거는 활기차게 추는 겁니다. 다른 모양이 아닙니다. 활기차게 춘다는 게 결국 다른 모양으로 춤을 춘다는 말하고는 다른 표현이겠죠. 유럽 꿀벌이 춤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방향과 거리는 맞지만 꿀의 양을 언급했다. 이런 부분은 이 지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추는 횟수가 적을수록 거리 멀다.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보면 유럽 꿀벌이 이 모양을 춤을 추는데, 반대면 아까 뭐가 됐었죠? 여기 있죠?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근데 이 아래에서 위 틀렸죠. 꿀의 위치가 달라져도 방향만 같으면, 아까 그랬나요? 마지막 실험 문단, 이 글의 마지막 문단 정도의 이 실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나요? 아니죠.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갑국 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는데, 상원은 주당 2명, 총 60명. 각국 부통령이 의장이 되고, 상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세금과 경제 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제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데, 상원이 이제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면서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가지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마련해서 먼저 제출하기도 하고요. 자,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출 방법이 좀 틀린데,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고 합니다. 총 400명이고요. 인구 비례에 따라 주에 배분되고, A, B, C주는 1명으로 가장 적은데, D주의 정원이 53으로 가장 많다. 쉽게 간단한 거죠. 이제 이거 미국 같은데,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4년마다 있고, 하원, 상원의 선거가 2년마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년과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2가 됩니다. 따라서 겹치는 해가 당연히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번 볼게요.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다. 아까 D가 53이라며 1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상원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년 주당 몇이었죠? 상원은 2명이었으니까 53 더하기 2 하면 55가 맞습니다. 스스로 아까 법안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마련한 법안을 먼저 제출해 처리하기도 한다고. 3번. 자, 상원 의원의 정원이 하원 의원의 정원보다 많은 주가 있다. 일단 상원 의원의 맥시멈 인원은 주당 2명입니다. 그런데 하원은 아까 400명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 있죠.
A, B, C주의 선출 정원이 한 명으로 가장 적다라고 했으니까 A, B, C주에 한해서는 상원 의원의 정원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맞죠. 16년에 실시됐다면 20년에도 뭐 실시가 되겠죠. 어찌됐건 2년 주기로 가는 게 이제 상하원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상하원 선거가 실시되는 중간 선거가 나올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이겠네요. 같은 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상하원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국의 상원은 2년마다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물갈이를 한다는 겁니다. 3분의 1씩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 모두가 교체되고 나서 선거를 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언급조차도 없고, 따라서 하원은 물갈이가 되는 게 맞는데 상원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만 해도 이때 이제 민경채랑 550채 피셋만 있었을 시기고 7급은 아직 도입 전이었죠.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까지는 해도 이제 그 지문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보통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왔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책형이니까, 책형이 이제 세트니까 이제 1세트, 2세트가 나뉘니까 지문형이 총 한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바로 법조문부터 때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키보드 골뱅이 닷을 하루에 몇 번이나 누르는지 생각해봐라. 아마도 이메일 덕분에 사용 빈도가 매일 높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합니다. 영영 잊혀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6세기에 이거는 라틴어 전치사 AD, 전치사 뭐 이걸 한에게 쓰기 위한 합자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베니스,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들 사이에서는 측정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썼고요. 그래서 부피, 볼륨, 암포라라고,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질량, 메스를 이제 아로바라는 기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1아로바는 9.5인데 포르투갈은 12kg라고 합니다. 그 단가를 뜻하는 기호로 또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12 1.5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1.5로 해서 18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뜻이 12개 가격이 18달러다 라는 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1885년 제가 나온 학교가 세워진 연도인데 제중원이라고, 세브란스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 언더우드가 그 언더우드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지 연세대를 만드셨는데, 그러네. 아무튼 20세기 자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용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잊혀지다시피 했던 골뱅이 키를 살려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금 흔히 우리가 잘 쓰는 그 이메일 기호로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1번 봅니다. 1960년대 말 골뱅이 키는 타자기 자판에서 사라지면서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 즉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이 빈도가 좀 다시 이제 올라갔겠죠. 이메일 기호로 써야 됐으니까. 하지만 1960년대 말은 엄연히 70년대가 다릅니다. 60년대 말이라 해서 69년과 70년대를 시작하는 70년, 고작 1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말하면 60년대와 70년대의 차이는 극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마 놓치면은 이 문제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이 뭐지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판에 사라지진 않았어요. 자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잖아. 20세기를 설마 2000년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뭐 똑똑하니까 다들 그런 정도로 아실 테니까 1900년대를 뜻하는 거잖아요. 결국 1900년도에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변함없었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아까 기원전 6세기 뭐 언급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넘었을 거고, 15 곱하기 3 45 맞겠죠. 전치사, 측정 단위, 질량, 이제 뭐 메스, 뭐 볼륨 해가지고 단가, 이메일 다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질량 단위가 여기 나와 있잖아, 다르다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상황 제시형 문제인데 이제 드디어 상황 판단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첫째를 보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고
3심제, 즉 마지막 3스트라이크. 네, 마지막이 바로 대법원이죠. 결국 대법원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시 확정된다고 하다. 하지만 하급심, 뭐 예를 들어서 고법에서 판결하는 게 2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법에서 판단하는 게 판결하는 게 이제 1심이겠지. 그런 하급심에서 판결일지라도 선고 전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선고 시에 이제 확정이 된다. 둘째, 상소 기간이 만료된 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상소 제기. 안 하면 상소기간 만료된 그때 확정. 그 다음에 상소를 취하했어요.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취하를 했다면 그 취한 당시 그때 순간이 아니라 그래도 똑같이 상소기간 만료 시 확정. 마지막 셋째는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 확정. 상황 봅니다. 자,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을입니다. 자, 패소를 누가 했습니까? 을이 아니라 갑이 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갑니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옳으라고 했고, 을은 말도 안 되죠. 을은 을은 패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소의 자격이 없습니다. 2번, 갑이 2016년 11월 28일, 이거 아마 을에게 송달된 거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패소자 기준으로 봐야죠. 자, 패소자에게는 11월 10일 왔으니까 24일까지 해야겠죠. 갑이 11월 10일에 상소를 했어. 그리고 12월 1일은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기껏해야 11월 24일까지인데 그거 훨씬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취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4번, 갑과 을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10월 25일 날 제출을 했고, 판결이 11월 1일에 이루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판결 전에 이미 합의서를 제출을 했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날, 판결이 당일날 확정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11월 21일 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을 한다면 판결은 11월 1일 확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아까 상소 포기가 어디였죠? 여기 있죠. 상소 포기를 제출한 그 순간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상소 포기서를 11월 21일에 제출했으니까 확정된 것은 확정일자는 11월 1일이 아니라 11월 21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야 이거? 25번.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근거로 판단할 때. 자, 법조문이 나왔는데 법조문이 꽤나 깁니다. 상당히 긴 법조문이고. 자, 일단 글과 상황을 판단해서 옳은 걸 찾는 게 문제고, 이제 각 주어진 조건이 있네요. 기간 산입 시 일로 정할 땐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고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산입하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요. 안건의 국회법이잖아. 이거 그거잖아.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예. 아마 국회법 몇 조인 거는 내가 무슨 알파고나 무슨 오픈 챗 GPT 이런 똑똑한 AI가 아니라서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회법 그냥 조문을 그대로 컨트롤 CV 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 이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또 안건 소위 소속위원은 소관이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 위원장, 이게 위원회잖아요. 이게 국회의장이고,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 소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이 항을 보면 사실 이것만 이제 해결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것만 체크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건 의무입니다. 즉 여기서 5분의 3 이상 넘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어딨어. 제적위원 그 제과찬 즉 제과찬이라고 보통 하는데 헌법 공부하는 분들 뭐 행정법이라 제적위원 과반수 서명에 는 거는요 동의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처리가 되는 거는 5분의 3 이상인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일단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의결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제적위원.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지정 동의를 해줄 것을 하기 위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본 게임은 5분의 3을 넘어야 이제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망을 보면 신속처리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되고, 다만 법사위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왜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친다고 합니다. 위원회, 법사위 제외,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사위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그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으면 180일 동안 그 이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심사를 하고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법사위를 가서 당연하지.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체계 자구 심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뭐 이렇게 뭐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사위가 사망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부의. 그러니까 본회의를 가야 이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5항을 마지막 5항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 대상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뭐야? 네모죠 이거잖아.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 별도의 조 이렇게 뺀 것 같아요. 상황 봅니다. 제적 300이고요. 지경이 지식경제위 제적위원이 25. 자, 회부된 안건 3월 2일가 안건으로 지정되었다. 1번 봅니다. 안건이 지정됐죠. 제적위원 과반수 서명에 의해서.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5분의 3 이상. 180인데 말이 안 되잖아. 25에 5분의 3도 이거 15 아니야? 틀렸지. 지경위는 안건 X에 대해 당해년도 10월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월 1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자, 이게 지정된 날이죠? 근데 이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며. 그럼 3월 3일부터 31일까지잖아. 이거 며칠이지? 29일이잖아. 거기다가 4월달은 30일, 5월달은 31일, 6월은 30일, 그럼 7월, 8월 모두 30일. 이거 1 줘버리면 뭐가 되지? 180 맞아? 3, 4, 5 잠깐만 아니지 3월이지 3, 4, 5, 6, 7, 8 맞지? 그럼 30, 30, 32가 182일이네 그러니까 지금 8월 30일의 기준 182일이니까 30일 29일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거든요. 8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29일 막 이런 걸 정확한 수치를 날짜를 묻지 않았으니까 좀 약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어찌됐건 10월 1일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연장해서 재심사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 법조문 꼼꼼하게 읽어봤지만 없었죠. 틀렸습니다. 4번 지식경제위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7월 1일 됐죠. 8월 말 안까지 법사위로 회부가 됐다면 당해년도 9월 29일까지니까 자 법사위로 됐으면 어디야? 회부된 날부터 90일이니까 7월 1일부터겠죠. 근데 이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7월 30일, 8월 31일, 그 다음에 9월 29 더해야겠지. 이거 다 더하면 깔끔하게 90일로 떨어지네? 정확하게 맞네. 4번이 정답이래요. 5번 안건 X가 당해년도 8월 1일 법사위로 회부되었고 법사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1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심사로 뭐저저 이렇게 했다고 했죠. 즉 법사위로 회부된 게 8월 1일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3개월이겠죠. 90일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충 더하면 얼마 되죠? 11월이죠. 그러면 뭐야?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11월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최저가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하여 매수 신고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해야만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자,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가격을 신고한 사람의 매수인으로 결정을 하고요.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 가격에서 보증금 냈던 거 공제한 금액을 당연히 납부해야겠죠. 만일 최고가 그 매수 신고인이 돈을 안 내면 자신이 신고한 매수 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자, 최저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었으니까 10%인 2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필요하겠네요. 갑이 참가를 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으니까 갑이 이제 내야 될 게 얼마죠?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죠. 자, 근데 이제 을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만약에 하는 상황이 왔다면 을의 매수 신고액이 뭐지? 얘를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이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아마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2억 5천에 10%니까 이거 빼주면 2억 2,500만 원이거든. 그럼 여기서 을이니까 4번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27번 봅니다. 수영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고 결혼까지 준비해야 될 항목이 7가지.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고 종합 선호도가 있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일단 선호도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고, 종합 선호도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얘네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결국 얘네들의 합이 분모가 되고 얘네들의 합이 분자가 된다. 즉, 이 문제는 선호도와 종합 선호도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약간 좀 자료 해석스럽네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 상위 세 가지는 결국 구하란 소리잖아. 종합 선호도를. 맞잖아. 해봅니다. 80에 100이면 4분의 5잖아. 1.25. 여기다 쓸게요. 종합 선호도는. 얘는 뭐야? 10, 100, 142가 1.4. 딱 떨어지네. 60, 70. 그러면 1 해주고 6분의 1이니까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1.167. 16이라고 써. 7로 쓰자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문제인데, 얘는 1.67이지. 왜냐면 1을 해주고 3분의 2, 60분의 40이니까. 계산 연습이 좀 많이 된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1.5잖아 얘는. 얘는 뭐야? 600이니까 3이네. 자, 그러면 우선순위 가장 높은 게 신혼집, 그 다음이 뭐죠? 스튜디오 촬영, 그 다음이 뭐지? 예식장이네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 촬영과 신혼집 모두 포함받습니다. 니은. 당사자의 우선순위 상위 세 가지, 이것도 결국 구해야겠네. 뭐 구하는데 어렵진 않지. 1.5잖아. 1.5, 1, 1, 1.8, 2, 1, 3, 1, 2, 1.5, 1, 0.5.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나오네요. 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요거입니다. 양가 부모는요? 요거. 다른데? 근데 이제 일치하는 항목이 있죠. 일단 다르긴 한데, 신혼집이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디귿 봅니다. 예물과 패백 모두 결혼 당사자의 선호도가 양가 부모의 선호도,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예물과 패백이. 자, 선호도를 보시면 1등이죠. 우선순위가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1등, 2등, 3등이고 4등, 얘 이제 뭐 꼴등인데 공동 꼴등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이제 양가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1등과 공동 2등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예물과 패백이잖아. 1등과 2등이 위한 3등입니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다 어긋납니다. 디귿 틀렸어요. 양가 부모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신혼여행이 아닌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애매해요. 이게 쉬운 문제라 보기도 좀 그렇고 어렵다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분명한 건 막 거저주는 문제네, 개꿀이네, 이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도 절대 아니에요. 또 계산도 어렵지도 않고 약간 좀 표현하기 아주 애매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8번 보면
주택 보수 비용의 최대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가능한 거겠죠. 얘가 더 간단하네. 27번보다. 소득 인정에 따라 보수 비용 지원 한도액이 여기 있는데 80에서 100%. 자, 미란이는 A주택 소유자고 소득은 중위가 40%다. 그럼 여기 아닌가? 지붕의 수선이 필요하다. 대외 보수네요. 답 나왔죠. 왜 이렇게 간단해? 이거를 묻는 거잖아. 뭐 그냥 바로 대략 계산합시다. 98에 72, 760. 끝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풀릴 리가 없는데, 혹시 제가 무슨 뭐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답 28번에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자, 선거 방송 시간에 총합을 물어봤는데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는데 선거 방송을 실시할 수 있고요. 선거 방송은 방송 광고와 연설로 이루어지고, 선거 운동을 위한 방송 광고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 매체별로 각 15회 이내, 최대니까 15회를 써야겠죠. 1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최대 1분을 써야겠죠. 그럼 15분을 쓸 수 있겠네, 매체별로. 후보자는 방송 연설할 수 있다. 비례대표는요, 비례대표 다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그러니까 결국 20분이지. 한 번씩 하니까. 매체별로 1회 실시하니까 매체별로 총 20분을 쓸 수가 있고, 지역구를 예를 들면 후보자가 이제 10분, 하지만 매체별로 각 2회니까 최대 써야 되니까 매체별로 20분을 쓸 수 있어요. 똑같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1인당이고 이거는 2인 대표 후보자를 전체를 한 거니까. 자, 봅시다. 매체가 방송사랑 라디오가 하나 있으니까 됐네. 비례는 20 더하기 20을 하면 되겠고, 지역구는 20 더하기 20, 왜냐면 매체가 2개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100을 곱해줘야겠지. 비례대표 후보 10명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대표 2인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040분. 아까 광고 15분씩이었죠, 매체별로. 30이 되겠네. 4070분. 3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그 스튜디오 문제보다 훨씬 쉽네요. 아, 근데 이게 또 훨씬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또 이거 막 헷갈릴 수 있어, 은근히. 15회 이내? 막 이거 한번 또 계산하다 보면, 쓰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쉽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렇게 또 따지고 봤을 때. 30번 볼게요. 좀 떡대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떡대 있는 문제가 의외로 난이도가 낮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떡대가 없는 문제보다. 확률이 높다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자, 서비스 센터 설립하는 방식과 위치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방식이 가랑 나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추려봅시다. A사는 고객 만족도 효과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그러니까 요거 빼라는 거잖아. 근데 그 값이 가장 큰 방식을 선택한다. 규제랑 로열티가 따로따로 있는데, 보면 설립 당연 연도만 발생하고 얘 없으니까 2억이죠. 좋습니다. 얘는 뭐지? 이건 없는데 로열티가 있어. 로열티 비용을 지불하는데 현재 가치 환산액 2억 원, 2분의 1, 0.5, 총 얼마? 3.5. 그 결과적으로 뭐다? 1억이다. 누가 더 큰 거 선택한다고 했죠? 갑니다. 또 나 3개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자, 그럼 갑병만 보면 됩니다. 자, 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볼 필요 없겠지. 얘만 보면 되겠지. 자, 유동인구 곱하기 요거 곱하기 나누기 2. 즉 얘가 분모, 얘네들의 곱이 분자. 즉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20, 30대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은 안 된대. 그럼 갑병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거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곱하기 분의 분. 근데 이거 지금 약분되잖아. 그럼 이거 분의 이거 아니야? 얘는 30 안 되고 얘는 30 되네. 누가 더 커? 병이 더 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앞에 막 그 국회 선진화 그 패스트 트랙 뭐 그런 법조문 문제랑, 아무튼 막 그다음에 뭐 원고 그 민사 소송 이런 문제가 더 까다로웠지, 현재까지는 여기가 오히려 더 수월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또 숫자 비고 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잖아요 물어본 게. 뭐 더 큰 거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야. 근데 70은 70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빼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30 안 돼? 30 대에 90 돼야 되는데
80은 90보다 작으니까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30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래도 뭔가 좀 결벽증, 좀 뭐랄까, 뭐 완벽을 또 그런 그런 걸 또 추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주면 또 26.666 뭐 7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30분의 8, 3분의 8이니까 정답은 30번에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번 봅니다. 전형적인 상황 판단 문제입니다. 화령이가 만들 수 있는 도시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1, 2, 3, 4, 5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이 케이스를 따지는데 각각 따지되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걸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고요. 이거는 요행을 바랄 거 없습니다. 그냥 빨리 푸는 게 맞겠죠. 자, 탄단지를 모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량은 500kcal 이하, 재료비는 3,000원 이하로 하고요. 양념은 일단 양념은 재료비는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열량은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반찬이 크게 3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닭, 돼지, 두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료가 있고요. 재료 열량의 합인 건 뭐 통상적인 거니까.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미밥 200이면 일단 300kcal를 이제 들어가고요. 닭불고기 만들 때 닭가슴살 100g과 양파 1개, 223과 양파 243. 뭐야? 닭가슴살 아니지? 129. 네, 올리브유 10ml 80.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고추장 15, 설탕 뭐 5g. 그러니까 지금 50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30이고 이거 이미 안 되는데 500을 넘잖아. 칼로리만 봐도 이미 충족이 안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돼지 불고기 상추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탄수화물 없습니다. 물론 이 돼지 불고기도 탄수화물이 이제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무슨 우리가 뭐 헬창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건 엄밀하게 현미밥, 통밀빵, 고구마의 하나니까. 3번 현미밥 300 이것도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150에서 450을 이미 밥으로 450kcal를 차지하는데 두부구이니까 당연히 두부가 들어가야겠죠. 100g. 이미 이것만 봐도 500을 초과하니까 안 보고 4, 5번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통밀빵 100g이니까 100kcal이고요.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 100g 223. 또 뭐 들어가? 양파 한 개 아까 20이었잖아. 올리브유 계산했잖아. 여기서 했으면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 둘이 더하면 100이잖아. 그 다음에 간장 15, 설탕 10 곱하기 하면 40. 이게 뭐 7.5니까 47.5. 안 되네. 500 안 되니까. 칼로리 이제 됐고 재료비 봅시다. 850원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불고기 돼지고기니까 1650원이죠. 양파 2150원 됐죠? 또 들어가는 거 있나요? 양념 이런 건 안 들어가니까 4번이 정답이네. 5번 볼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4번에 정답이 나왔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보면 고구마 2개 하면 일단 얘는 그냥 가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왠지 1000원이고요. 우유가 900원입니다. 토마토가 1400원. 그러면 3000원 넘으니까 안 되겠네요. 됐습니다. 3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갑 금속회사가 생산한 제품 A, B를 모두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 B를 생산하고 판매한답니다. 특수그램 10kg 단위로만 생산하고 1kg당 가격은 300. 제품 B의 1kg당 가격은 200. 자, 710, 15, 33, 150, 30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래 표의 질량 배합 비율에 따라 A를 300kg 생산을 했답니다. 여기 비율이 있네. 그럼 180 썼다 이거죠. 얘는 15 썼고 4분의 1이잖아. 300을 4분의 1로 나누면 75. 10%니까 30. 잠깐만, 주석은 안 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빼봅시다. 남은 게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예요. 530, 0. 그 다음에 33. 얘는 80, 0이 된다. 자, 이제 B를 생산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A는 추가로 생산 안 해도 될까요? 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누구야? 철이랑 망간을 다 써버려서. 그래서 아니 이걸 다시 또 뭐 충원할 다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개별 검색 후에 추가 구입은 불가능하다. 즉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B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B를 보면 구리가 80%, 주석이 5%, 아연이 1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율이 이렇게 된다. 약분되잖아요. 16대 1대 3. 자, 아까 이게 뭐였지? 요거랑 요거 쓰이니까.
그러니까 주석과 아연이 쓰이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1대3의 관계를 충족하면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위가 또 10kg 단위까지 가야 돼. 이 모든 걸 접목을 시켜서 만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구하는 거죠. 최대 생산량을. 근데 33이면 얘가 99가 되는데 80밖에 없어. 그럼 한 30으로 예를 들자고. 그래도 90이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줄이다 보면 27, 81이야. 약간 안 되네 하면은 이제 26이 떠오를 거야. 3배 하면 78이니까 충족되는데 얘는 이미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 530이. 530kg이나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26kg을 쓴다는 건데 얘가 5%거든. 그럼 전체 생산량 B는 몇을 곱해야 될까? 2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520이 나오지. 그리고 아까 A가 300이었잖아. 키로당 300원이었으니까 9만원이고 얘는 얼마죠? 키로당 200원이었으니까 104,000원. 194,000원 해야 되는데 답이 없네. 이게 만약에 194,000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아마 선택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대 금액입니다. 과연 남은 아연 2kg을 아예 쓸 수 없는 걸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석이 얼마 남았죠? 주석은 뭐 많이 남았지. 7kg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3배 뭔가 안 될까? 1.6kg 막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방금 0.5kg를 예를 들어보니까 3배 하면 1.5kg 됩니다. 이미 구리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0.5에다가 아까 이 5%니까 20을 곱하면 생산량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10kg가 나옵니다. 따라서 10kg을 더 생산할 수 있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200원이었죠. 2,000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대 금액은 196,000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 시행착오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10kg 단위로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예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B 10kg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리는 8kg가 필요하고 주석이 0.5였나? 가 필요하고 아연이 1.5가 필요해. 자, 그러면 아까 남은 재료를 봐야 돼. 530, 33, 80 이걸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81.5 얘는 66 정도 66이 된다 그지? 곱하기 2한 거잖아. 얘는 뭐야? 86에 48에 50이니까 60 몇. 얘네들은 이제 60이 넘죠. 얘는 60은 안 돼. 얘는 뭐야? 3분의 160이잖아. 그럼 53.33 아니야? 얘네들은 60, 즉 600kg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저력이 되는데 얘가 부족해서 600kg 이상을 생산할 수 없어요. 즉 53.33이니까 소수점을 떼주면 53만 가능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kg 단위였지. 최대 생산량이 530.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확실하긴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베스트긴 한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야, 이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아? 하면서 뭔가 이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이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있긴 해요. 약간 피셋형 인간들, 좀 약간 피셋에 적응된 사람들. 이거 한계 효용 그 비슷한 문제예요. 상황 판단에서 자주 나오는. 다음 33번 볼게요. 매립지에서 8월에 매립할 셀 굉장히 길어 봅니다. 전체 매립 부지를 일정한 넓이의 셀로 나누어서 각 셀마다 쓰레기 매립하고 이 방식에 따르면 쓰레기를 매립할 셀을 지정해서 개방한 후 해당 셀이 포화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셀을 개방하고 이는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립 과정을 쉽게 감시하기 그렇다고 합니다. 자, 4x4 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6칸이겠네. 각 행에는 1, 2, 3, 4. 자, 행렬이라는 거는 상황 판단에서 자주 나와. 근데 요즘 근데 이거 피셋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어서 다 알 텐데 요즘 그 고교 과정에서 행렬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행렬이 이런 거예요. 뭐 A,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로우라고 하고 위에를 이제 컬럼, 이거 스펠링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컬럼, MN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엑셀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뭐 익숙할 겁니다. 가로로 이제 읽는 거를 행이라고 하고 세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열이라고 합니다. 1열, 2열, 그 다음에 이제 1행, 2행, 1행, 1열, 1행, 2열.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매립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개 이상 셀, 1개도 되고 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로 한대요.
두 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는 구에게는 각 구에 지정된 숫자들을 모두 곱한 값이 다음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 4가 있어야만 24라는 숫자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2,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다. 자, 마지막 봅니다. A 매립지는 하나의 쌀이 한 달마다 포화되고 개방되는 셀은 행의 순서와 셀이 지정된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1월에는 일행의 1이 쓰인 셀, 즉 1월달에 이게 들어간 거지, 삭제 뭐 이런 거죠. 2월에는 2행의 1이 일행의 1이 쓰인 셀, 얘가 이제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4월에는 4행의 1. 근데 4바이 4니까 5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얘는 다시 또 1행의 2. 그럼 이제 1행을 갔을 때 여기서 2가 쓰인 게 쓰였다 뭐 이런 거죠. 6월은 2, 7월은 3,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8월은 4행의 2.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4행은 여기였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답이 나오겠네. 자, 그럼 채워봅시다. 자, 일단은 4 별표 치고 2개밖에 없죠. 1밖에 들어갈 게 더 있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4, 2잖아. 이 답 나왔는데? 기억이잖아. 1번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쉽네요.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를 골라라. 갑을병정은 관역, 보유, 화살 쏜다. 발로 초파가 있고 반드시 4개의 칸 중 하나 명중하고 여러 개의 화살 명중할 수 있고, 화살 색깔과 명중한 칸의 색깔이 일치하면 1점 더 받고, 근데 노란색 화살이 파란색에 명중하는 경우에만, 즉 감점 요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행이죠. 뭔가 복잡한 것보단 나으니까. 자, 전부 쏘고요. 각각 지금 보유하는 화살이 2개씩 보유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최대, 정의 최대. 자, 초록색 화살 2개니까 야, 같은 색 쏘면 1점 더 준 다음에 이거 아니야? 7, 7, 14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걸 다 무시합니다. 빨간색에 쏘면요 20점이고요 정도 다를 거 없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정의 경우, 정이 이게 빨간색 화살 1개였다면 달라집니다. 그럼 최대값이 21점이 되니까. 자, 갑과 병의 점수가 10점으로 같았다. 자, 그럼 이거 케이스를 따져봐야겠네. 자, 갑부터 보죠.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자, 노란색을 파란색에 쐈을 때만 감점이니까 3점이죠. 근데 10점으로 갔대. 근데 이게 빨간색이야. 얘를 쏘면 11점이지. 11과 3 더하면 14점. 말도 안 되고, 어떻게 3점과 더했을 때 뭐가 10점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뭐 얘를 쏘면 1점이 감점되면 10점이 되니까 얘가 감점될 요인이 없는데,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갑은 얘네 둘 각각 하나씩에 쐈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노란색이 파란색이 되면 9점이 되니까 노란색은 초록색으로 가고 빨간색은 이쪽으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초록색과 파란색을 그러니까 명중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화살은 그럼 잘못된 거잖아. 초파 명중이니까 노란색 화살이 여기를 맞잖아요. 아니지, 틀렸습니다. 자, 병 같은 경우는 노란색 화살, 초록색 화살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얘는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노란색 화살을 여기다 쏘면 감점이니까 3점, 초록색 화살은 이제 같은 색이니까 7점, 이렇게 해서 10점의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노란색을 여기다 쏘고 초록색을 여기다 쏘면 감점 없이 10점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6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란색 화살이 모두 초록색에 명중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귿. 을의 최종 점수의 최소값. 아까는 최대를 물어봤는데 최소를 물어보네. 자, 초록색 2개니까 없죠. 파란색 2개 쏘는 것밖에 없잖아. 8점이 최소값입니다. 갑의 최종 점수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갑의 최종 점수 중에서 8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디귿은 틀린 선주고, 갑의 최종 점수 중에서 8점이 되는 경우가 없다면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쐈어. 8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 텐데. 아예 불가능해요. 어떻게 8점이 나오지? 파란색 2번을 쏜다? 안 되지. 얘네 둘을 쏘면 되겠네. 하지만 노란색, 파란색에 명중하는 거 1점 감점이라 7점밖에 안 돼. 틀렸습니다. 이게 다 틀렸네. 잠깐만, 뭐야? 다를 것이다. 맞죠?
마지막 리을 봅니다. 병과 정의 화살 4개가 모두 같은 칸의 명중. 점수가 또 같아.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파란색에 쏘면 감점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감점될 요인이 없죠. 그 말은 파란색에 쓰면 점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그 칸은 파란색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5번)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1점 이상 10점 이하, 즉 1점 단위로 1점부터 10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상위 3명 심화, 하위 3명 기초. 그래서 이제 동점자 순위가 얘,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거 알겠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물음표가 2개 있다. 그 다음에 반편성 기준은, 기준 1은 4개 합산,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합산. 그럼 여기다 일단은 듣기 말하기 합산한 점수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쓸게요. 일단 9점이고, 얘는 뭐지? 1점부터 10점까지 가능하니까 6점부터 15점까지 가능하겠네. 얘도 봐야지. 10, 10, 29 7, 8, 7, 8이니까 8, 4, 30에서 2점 빼면 되잖아. 30점. 5, 5, 5, 1 하니까 16이고. 자, 5, 4, 4, 6에 19점. 8, 7, 6, 5, 5, 6, 7, 8, 18, 26. 얘는 11점인데 얘네들이 최소가 2점이 될 수 있죠. 1점, 1점씩. 그럼 13점부터 31점까지 가능하다. 자, 기억 볼게요. B와 D는 어떤 경우에도 같은 반이 될 수 없다. 기준 1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F가 31점이라면 1등, 2등, 3등입니다. B랑 D는 갈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최소값으로 볼게요. F가 최소값으로 보더라도 A랑 B, 2가 돼서 결국 B와 D는 갈라집니다. 그럼 기준 2를 볼까요? 자, 얘가 15점이라면 공동 1등, 가려지겠지. 1등, 2등, 그 다음에 마지막 2가 되고, 그러면 B랑 D는 갈라져요. 하지만 얘가 6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1등 B와 D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잖아. 틀렸습니다. 기준 2에 따를 경우 B와 D가 같은 반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최종 결과 F의 말하기가 5점 이하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반편성하도 F는 기초반이다. 즉 얘가 10점 이하라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10점이라고 가정하고 기준 2를 예로 들어볼게. 1등, 2등은 확정이 됐어. 얘네들이 이제 봐야 되잖아. 하지만 듣기 점수, 동점인 경우 듣기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얘가 높잖아. F가. 결국 얘가 심화반에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기준 2만 확인하더라도 심화반에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보통 기억이 3개 있으면 기억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라는 듯이 깨버렸네. 자,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왔다면 디귿이 존재하죠.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와버렸네 이거. 최종 결과 F의 말하기 점수가 6점 이상이다. 즉 얘네 둘 기준 2에 따르면 얘가 11점 이상이라는 거지. 어떤 기준에 따라도. 자, 얘 11점 이상이니까 C와 D 한번 보겠습니다. 11, 11, 15. 왜냐면 얘는 11점보다 낮을 수가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등, 그러니까 1등, 2, 그러니까 2, 3등은 얘네 둘 중에 나와. 뭐 이거를 지금 각 잡고 계산할 이유는 없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심하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뭐 기초 A, C, D 맞습니다. 기준 1에 따르면요. F의 말하기 점수가 6점 이상이니까 11점은 17점이야. 얘 최소 점수가 11점이죠. 결국 18에서 31까지 가능하지. 자, 31이라고 볼게. B, 얘 뽑히지. 어찌됐건 CD는 같이 가. 최소라고 볼게. 18, 16, 19 그래도 같이 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달 인사 파견에서 선발될 직원만을 모두 고르며, 도청에는 이제 파견을 실시하는데 3명을 선발해서 1년간 하고 파견기간 변경되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명 이상을 선발한다. 자, 과장이 2명이 있습니다. A, 과학기술과를 뽑았다면 C, F가 가야겠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충족을 했지. B를 뽑았다면 자치행정과, G는 무조건 뽑아야겠지. 그럼 B, F 얘는 안 되겠지. 하나 제거됩니다.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2명 이상의 팀장, 뭐 그냥이 아니라 팀장. 그 문화정책과니까 D, E는 같이 갈 수 없겠지만 지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학기술과 직원 1명 이상 선발. A, C, F, G. A, C, F 없는 애들은 지웁니다.
다 있네. 자, 3개 중에 답이 나오겠고, 마지막 근무 평정이 70점 이상인 직원만을 선별한다. 얘는 안 되겠죠. A를 제거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네. 어학 능력이 하인 직원을 선발한다면 상인 직원도 선발한다. 하가 2명 있네요. B랑 G를 뽑으면 무조건 D가 가야 된다. 즉 BD, GD. GD, GD 맞습니다. 마지막 직전 인사 파견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선발할 수 없다. 봅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좀 치졸한데 시작 시점을 적어놨어요. 종료 시점을 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료 시점을 해놨어야 되는데 저 종료 시점은 여기서 1년을 더 앞당긴 거죠. 근데 17년 3월 기준이니까 15년 3월 이전까지 직전 인사 파견이 종료한다는 거죠. 결국 15년 3월을 넘는 애가 있나? 여기 있다. 나머지는 없고. 좀 치졸하다. C가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지.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조건을 이제 놓쳤다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4번을 찍어서 둘 중에 하나 찍어야겠지 모르니까 틀리는 경우죠. 5번을 찍어서 맞췄다면 다행이고. 자, 37번 이런 문제는 풀지 말아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실전에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너무 문제들을 잘 풀어가지고 시간이 남는다면 푸는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없을 테니까 22개랍니다. 그래서 좌측에 6개, 중앙에 10개, 우측에 6개. 정오에 마감되고. 자, 선착순이랍니다. 앞줄의 맨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계산 문제래요. 오전 2시 10분에 이거 적어야 됩니다. 표를 안 적고 풀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그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일단 1명 도착. 그 다음에 이때 이후부터 20분 간격으로 관람객이 공원장에 도착했다. 즉 2시 10분이 아니라 뭐다 30분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얘네 2시간 차이죠. 그러니까 20분이니까 2시간은 120분이야. 2, 6, 10에서 6명이라고 쓸 수 있는데 조심하길 바랍니다. 끝값을 그러니까 끝값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2시 반, 3시, 3시 반, 4시, 4시 반. 잠깐만, 다시 20분이었지. 죄송합니다. 2시 반, 2시 50분, 3시 10분, 3시 50분, 그 다음에 뭐야? 4시 10분, 마지막, 잠깐, 계산 잘못했나? 2시 30,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돼. 2시 30분, 2시 50분, 3시 10분, 3시 30분, 3시 50분, 4시 10분, 4시 30분. 제가 몇 개를 지금 내렸죠? 7개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6명이 아니라고. 7개. 가로치고 마지막엔 누적 인원을 좀 써주십시다. 누적 인원도 필요할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는 10분 간격. 이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했으니까 카운팅을 달리 해야겠지. 자, 얘는 몇 분이야? 80분이잖아. 그럼 10분 간격이니까 8명? 아니지, 9명이지. 자, 그럼 누적 인원은 17.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 스타트를 잘 끌으면, 첫 단추만 잘 깨면 나머지는 실수만 안 하면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6시 이후에는 30분 간격이니까 최초는 6시 30분으로 가야겠지. 왜? 6시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11시 30분까지 총 5시간이지. 그러니까 1시간에 2명이잖아. 30분 당이니까. 10시간이니까 10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지. 마지막도 포함해야 되겠지. 11, 28 끝입니다. 자, 5번 선지는 바로 지워지네요. 30명 아니라 28명입니다. 자, 우측 계단에 앉은 관람객이 22명이니까 6명이 남아. 근데 반절은 좌측 계단, 반절은 우측 계단이라며.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얘네들이 좌측 계단, 얘네들이 우측 계단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좋습니다. 자, 우측 계단에 앉은 관람객이 중앙좌석. 자, 중앙좌석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아니라 최대 뭐 몇 시간, 뭐 적어도 몇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적어도라면 여기 가야겠지. 여기가 몇 개지? 22, 21, 20, 19지. 19번째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19번째는 여기서 나온다, 그죠? 얘가 18번째. 즉 7시에 도착을 해야만 중앙에 앉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래? 우측 계단에 앉은 사람들이 얘네들이거든. 즉 뭐야? 26과 아까 이게 몇 번째였죠? 19번째 했으니까 7번인가?
7번이지. 지금 7명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 간격이 30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맞지. 210분이기 때문에 3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은 틀렸습니다. 조금 어렵네. 많이 어렵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도착한 관람객은 모두 좌측 계단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되잖아. 11시 반, 10시, 11시 반, 11시, 10시 반, 10시, 9시 반, 9시. 좌측 계단 2번이 정답이었네요. 3번. A의 관람객, B의 관람객. 얘가 몇 번째지? 8번째. 8, 9, 10, 11, 12. 4 차이 나지? 그러니까 8번째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8번째랑 9번째. 9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9번째가 40, 50, 10번째. 5시.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50분 차이가 나나? 40분 아닌가? 12번째는 5시 10분이니까 즉 4시 30분과 5시 10분 차이는 40분이니까 틀렸죠. 자, 오전 6시에 도착한 관람객은 앞줄에 6시는 어디죠 여러분들? 여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배려해 줬네요. 17번째죠. 19, 18, 17이니까 중앙에 앉습니다. 앞줄, 뒷줄 중앙. 틀렸습니다. 38번. 저는 37, 38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찍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딱 봐도 찍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는 40문제를 다 건드려서 정답률 90% 이상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쉬웠으면 피셋이 아니죠. 모든 수험생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최대한 많은 문제 건드려서 실수 안 하고 정답률 최대한 높여서 점수를 받는 게 모든 수험생들이 염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피셋이 너무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서 자, 이제 무승부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과 1대1로 한 번씩 카드 게임을 했는데 각 게임 승자는 2점이고 비긴 선수가 1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무승부 시에는 뭐 승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문제가 더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얘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려워지잖아? 진짜 어려워지잖아? 그럼 패자가 점수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자, 점수 총합이 큰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점수는 당연히 안 알려주겠지. 그래야 상황 판단이니까. 하지만 순위는 알려줬어. 가불병정무 순위고, 그래도 되게 고마운 게 출제위원이 배려를 해줬어요. 동점자는 없다 라는 거죠. 이게 또 은근히 큽니다. 자, 그럼 일단 써야겠네. 갑은요, 을은 한 번도 안 졌대요. 일단 승, 뭐 패, 무패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1승 몇무 몇패 이런 식이니까 저는 승무패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한 번도 안 졌으니까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지. 패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1승 3무, 2승 2무, 그 다음에 3승 1무 혹은 4승 0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한 번도 못 이겼대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패가 반드시 있다는 거고 승이 무조건 1승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1등을 해야 돼. 근데 전체는 사전이야. 왜냐면 한 명당 이제 4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얘가 패가 2등이면 패가 2패면서 1등 할 수 있을까? 뭐 승이 2승이면 되잖아. 그럼 4점. 말이 안 될걸요?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패가 없는데. 얘가 1승이라고 해도 무가 3이야. 그럼 2등 5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패가 1이어야만 해요. 무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무승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를 볼게요. 을이 1-3일 때 점수가 5점이고 2-2일 때 6점이야 3-1이면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지금 얘네 두 가지의 경우가 5-6인데 갑이 얘네들보다 높아야 된다면 이거 뭐가 돼야 될까? 2가 되면 될까? 말이 안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승부는 없어야겠지. 이렇게 해야만 얘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자, 그리고 얘가 3-0이면 6점이거든. 근데 2이면 6점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얘보다 아래여야만 해. 그 경우는 얘밖에 없어. 왜? 3, 1밖에 없거든. 얘 7점인데 말이 되나? 어불성설이지. 그럼 을, 갑, 병정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정은 돼요. 얘 뭐가 확정이 되면 1, 3. 이제 여기 1, 2, 3, 4, 5, 6, 7, 8, 8칸을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확정이 되는 문제예요. 나머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5점입니다.
그럼 뭔가 4점이어야 될까? 일단 승은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2승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무가 2라고 한다면 이게 될까? 될까요? 안 되죠. 왜? 한 번도 안 진 유일한 사람이니까 얘는 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패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1승 2무 1패가 되지. 왜냐면 2승 1무 1패는 얘를 넘어서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선다기보단 얘랑 동점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2, 1, 1의 경우가 아니라 바로 1, 2, 1의 경우가 돼야 된다. 자, 다 왔다. 이제 5칸만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점이지? 4점이지. 그럼 얘는 3점이 돼야 된다.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도 못 이긴 유일한 사람이니까 얘 1승 줘야겠지. 얘가 2승 했는데 얘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잖아. 맞잖아. 가능한가? 에이, 불가능하지. 동점이야, 최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왔고, 얘 무조건 패해야 돼. 3점이 나와야겠죠? 못해도. 2점이니까 얘 1이고 2패하면 되겠지. 자, 게임 끝났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무승부 패로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나왔잖아. 1, 1, 1, 3. 6승이니까 6패도 6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 4니까 2패면 되겠네. 이 게임 끝났네. 자, 얘가 이제 한 명씩 무승부를 하고 얘네들이 무승부 한 편씩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무승부가 얘랑 이렇게 하면서 3게임이 나왔고 얘네 둘이 한 게임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서 4번. 즉, 총 비긴 카드 게임이 4번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9, 40번 연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 우기는 1440년 전후 세종 24년 발명돼서 1907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일제 조선 총관부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될 때까지 관측기구로 사용됐다. 쭉 읽어봅니다. 이름이 뭐였지? 자경루였나? 아, 이건 물시계지. 앙부일구랑 해시계고. 얘는 측욱이지. 이거 제 기억으로는 막 역사책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콘크리트, 그때는 이제 돌이었겠지만, 이거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원통형 대나무 그 주철같이 된 거, 이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담, 제 기억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통형이라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실린더리컬 해가지고. 자, 봅니다.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두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쓰인다면 물어는 보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는 나옵니다. 자, 돌로 만든 추구대. 이게 추구대인 것 같은데. 주척이라는 뭐 길이를 재는 자의 한 가지로 푼 2.1mm 단위, 굉장히 정밀한 건데 이 시대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정밀한 거죠. 세종대에는 이상과 같은 표준에 앞에 얘네들과 같은 표준에 맞게 제작된 치국이 주척을 중앙의 천문관서인 서운관과 전국 팔도 가명에 나눠주고 그 이하 행정단위의 관하에서는 자기 또는 와기로, 그러니까 그 재료가 달랐지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임진과 병자를 겪으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1442년부터 1907년까지 쭉 된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멈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다시 부활. 세종대를 거의 따라했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게 중요하죠. 상업 판단에서 이런 걸 물어볼 테니까. 전국의 모든 고을에까지 추구기를 설치했던 세종대와는 달리 영조대에서는 서울의 궁궐, 서운관, 여기까지는 같은데 지방 관하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강화, 개성의 유수부. 다시 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이런 지문형, 이건 7급이나 5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문항의 특징은 첫 번째, 지문에 관한 뭐 일종의 일치부합,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지문을 활용, 상황 제시해가지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경우를 찾는 거, 상황을 물어볼 때, 또는 계산. 일반적입니다. 얘가 좀 더 잘 나와요. 제가 이걸 수치화할 수는 없는데 해설을 하면서 뭔가 그동안 이제 빅데이터에 의하면 얘가 한 60%, 얘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 봅니다. 세종대에는 중앙의 천문관서,
지방의 감염의 표준에 맞잖아. 자, 이게 중요해. 지속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지된 건 맞아. 큰 흐름으로 볼 때는. 하지만 지속적인 건 아니야. 중간에 멈췄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만 대충 보면 이걸 놓칠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있었죠. 약간 좀 문제가 치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뭔가 정답자와 오답자가 생기니까. 세종대에서 모두 아니죠. 그 지방은 뭐 자기 와기로 했다며요. 그럼 니은디가 틀렸으니까 답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 네, 영조대는 줄였다고 하잖아. 저 마지막 40번 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니까 시간당 51mm니까 153mm가 왔네요. 추후기를 사용해서 각 지역의 감사가 보고한 우량은 다른 조건 구별하지 않는. 자, 14.7cm 바로 나옵니다. 14.7cm 147mm와 같죠. 즉 1cm는 10mm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나 별표를 해가지고 1cm는 10mm 뭐 단 이렇게 써줄 법도 하지만 이걸 안 썼다는 거는 야,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안 알려줘도 니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라는 이제 출제위원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치는 써야겠지. 그럼 남은 게 몇 밀리야? 6밀리잖아. 근데 아까 뭐래? 이 푼 단위로 가능하다며. 푼 단위가 2.1이니까 3배 곱해봐. 그럼 뭔가 딱 6.3mm니까 아, 3푼 약. 그래서 약을 쓴 겁니다. 3번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여기까지 2017년도에 시행됐던 5907 PSAT 상황 판단 두 번째, 가채경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